제가 그 조합원분들 중에 청년분들도 많이 계셔서 마음이 참 좀 무겁습니다만, 이 경쟁 이야기를 하면 제가 참 마음이 무거운 게요.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다가 우리 20대, 30대 청년분들이 전철이나 버스 안에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항상 이렇게 뭘 끼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어폰 같은 걸요. 그냥 좀 노래라도 듣고 갔으면 좋겠는데 뭘 끼고 있는지 이렇게 보면 전부 영어책 아니면 중국어책입니다. 그 영어책, 중국어책 앞에 전부 뭐 이기는, 승리하는 이런 거 붙어 있습니다. 승리하는 토플 토익, 이기는 중국어, 상사를 설득시키는 파워포인트 이런 거 있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누구하고 우린 그렇게 매일 싸우고 있는 겁니까? 봤습니까? 경쟁 상대요? 얼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뭔가 끊임없이 쫓겨가지고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쭤보면 국내 영업이래요. 국내 영업하시는 분이 왜 중국어를 붙잡고 그러고 계시냐고요. 제가 그래서 그 청년분들 만나면 제 중국어는 잘 모르겠고요. 해본 적이 없어서요. 특히 영어 막 이런 거 하시는 청년분들 보면 진짜 말리고 싶어요. 하시지 마시라고요. 그 시간에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차라리 휴식을 하시라고요. 백날 그거 끼고 있어봐 영어 안 는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제가 이래봬도 카투사 출신입니다. 예. 저희 때는 복무기간이 길어서 2년 6개월 동안 제가 미군 부대에서 생활을 하고 왔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양놈들이랑 매일마다 쌍욕을 하면서 영어로 싸우고 2년 6개월 동안 살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영어를 잘할 것 같이 보이십니까? 한마디도 못합니다. 근데 제 잘못처럼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데 제 잘못이 아닙니다. 예. 재미교포 15년 되신 분들 영어 못하시는 분들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들이 카투사 2년 갔다 오면 영어 잘하실 것 같아서요. 틱 도는 소리입니다. 틱 도는 소리.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족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같이 조선말을 쓰는 사람은 우랄 알타이 어족으로 조금 더 섬세하게 분류하면 알타이 어족으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어족은 인도 유럽 어족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걸 왜 분류하겠습니까? 너무 다르니까 분류하는 겁니다. 대륙 자체가 달라요. 어족성요. 언어의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주어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죠. 영어는 주어 다음에 서술어가 나옵니다. 이거를요 백날 외운다고 1형식, 2형식, 3형식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외워보십시오. 이미 말의 구조 자체가 다른데요. 시원스쿨을 백날 다녀보십시오. 이게 해결이 되나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요. 그걸 붙잡고 앉아있으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분들 어렸을 때 막 영어학원 보내시는 학부모님들께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시는 부모님께서는 영어 잘하시냐고요. 아니요 못하는데 왜 부모님도 못하는 걸 애들한테 강요하냐고요. 더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고 틱 도는 소리입니다. 백날 해보십시오. 그게 되나요? 어족이 다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자기 잘못도 아니고 더 좋은 영어 교육의 기회의 문제도 아니에요. 저도 그 카투사를 막 나왔을 때 나는 왜 2년 6개월 동안 미군 부대에서 생활을 했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할까 되게 자괴감이 들었어요. 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동아일보에 입사를 했을 때 기자가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저녁 되면 다 모입니다. 근데 미국인 한 명이 이렇게 편집국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모든 기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쳐받고 고개를 안 들고 있는 겁니다. 300명 기자 중에 영어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우왕좌왕 하는데 쭈뼛쭈뼛하니까 사회부장이 참다 못한 사회부장이 제가 막내였으니까 야 완배야 너 일로 와봐라. 네가 나가서 좀 무슨 일인지 좀 알아봐라. 네가 그래도 카투사 출신이라면 들었는데 네가 우리 중에 제일 나으니까 네가 좀 해결하라 이러더라고요. 그죠?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영어가 안 되는데 미국 사람 앞에 서면 되게 위축되잖아요, 사람이. 막 가가지고, nice to meet you 한데, how do you do 하고요. 이제 please sit down부터 좀 해보시고요. I'm very sorry 한데, 뭐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막 위축된 상태에서 쭈뼛 제 인생이 가장 그 최악의 기억 한 탑10 안에 드는 2시간 정도의 기억이었어요, 그게. 근데 제가 그 이후에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내 나라, 내 땅에서 조선말을 잘하면 됐지 영어를 못하는 게 왜 죄냐고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제가 있는 민중의 소리 사무실에도 기자가 한 40명 되는데 재작년인가 미국의 교수님 한 분이 통일 문제
문제 때문에 인터뷰를 하러 오셨는데 통역이 좀 늦게 온 거예요. 이 교수님 한 분이 쓱 들어오셨는데 그 교수님이 누군지는 아는데 40명 기자가 일제히 고개를 쳐받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편집부장이 이제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는 제일 고참이거든요. 그러니까 편집부장이 안 되겠는지 오더니 완배 선배가 좀 나가서 잠깐만 좀 그 통역 올 때까지만 좀 맡아주시면 안 되냐고. 우리 중에 그 선배 카투사 출신이셔서 선배만 영어가 되는 사람이 선배밖에 없다고. 그 제가 벌떡 이랬는데 야 내가 할게. 오케이. 야 미리 나한테 얘기를 하지 그랬어. 뭐가 문제야. 야 눈치 보지 말고 이래. 야 죄 졌어. 괜찮아 이래. 야 내가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뚜벅뚜벅이요. 여러분들 제가 팁을 드리면 미국 사람 만났을 때 위축되지 마세요. 예. 어깨 딱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특히 미국 사람들이 덩치가 커서 어깨 이렇게 움츠리면 더 작아 보여. 어깨 딱 펴고 눈빛에 레이저 장착하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됩니다. 뚜벅뚜벅. 여기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어디 뭐 네이버 생활회화 이런 데서 이상한 거 배우셔가지고 만나서 how do you do 뭐 nice to meet you 이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그 발음을 특히 유창하게 하잖아요. 그런 거 잘하면 미국인이 제가 영어 잘하는 줄 알고 더 빨리 말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뚜벅뚜벅 당당하게 걸어가서 악수 뭐 how do you do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나의 상태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딱 걸어가서 눈빛 레이저 딱 장착하고 악수 안 하고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My English is very bad. Speak slowly and use easy word. 정확하게 얘기했죠. 이래야 대화가 유명해집니다. 이래야. 조선에 왔으면 조선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어따 대고 이씨. 조선에 왔으면 조선말을 모르면 미안한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따 대고 빠른 속도로 영어를 영어 얘기 나왔으니까 제 이야기에 막 흥분을 해서 여러분 인간은 뭘로 생각을 하는 동물일까요? 인간은 언어로 생각을 하는 동물입니다. 물병을 머릿속에서 생각하기 위해서는 물병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병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머릿속에서 물병을 형상화하고 사고하게 되죠.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현대 철학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언어 철학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 철학의 대부라고 불리우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내가 모르는 단어를 생각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나의 세계관의 한계는 곧 나의 언어의 한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다양한 언어를 깊이 있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사고의 폭과 깊이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 단어를 알고 있어야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나의 세계관은 곧 나의 언어의 폭과 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3살짜리 아이한테 말을 가르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3살짜리 아이한테 사과를 쥐어줬습니다. 자, 사과해봐. 사과 그럼 해봐. 아가 수백 번을 반복하다가 사과를 따라하게 됩니다. 사과라는 언어를 익힌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비로소 사과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그 다음에 뭘 가르쳐줘야 될까요? 포도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포도를 쥐어주고 포도해봐. 포도 400번 하다가 포도 하고 포도를 익힙니다. 이러면 이 아이는 포도를 생각할 능력을 갖춥니다. 그 다음에는 배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배 해봐. 배를 익혔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아이에게는 과일이라는 그 상위 단계의 언어를 배울 준비가 됩니다. 이렇게 이 아이의 생각이 발전을 하는 겁니다. 언어를 배우면서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뭔 짓을 하고 있죠? 사과를 가르쳐준 다음에 포도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포도를 안 가르쳐주고 뭘 가르치고 앉아있습니까? 애플을 가르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3살짜리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는 거야 이씨. 사과라는 거야 애플이라는 거야 이씨. 합의를 하고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정리가 안 됐잖아. 안 헷갈리겠어요 3살짜리 입장에서? 당연히 헷갈린 겁니다. 분명히 자기가 보고 있는 사물 정보는 하나인데 빨간 그 하나인데 언어 정보가 2가지로 들어옵니다. 사과를 했다가 애플을 했다. 뭐라는 거야 이씨. 뭘로 정리를 하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모국어, 마더텅 2개 국어를 동시에 주입시킨 아이들은 발음은 좋겠죠. 성인이 되고 나면.
혀 굴리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생각의 발전 속도가 하나의 모국어를 배운 사람에 비해서 8분의 1로 떨어집니다. 사과인지 애플인지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얘가요. 예. 언제 과일을 배우고 있으니까, 얘가요. 이게 결정이 안 나요. 뭐, 걔한테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할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아, 너의 훌륭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 2개 국어를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는 중이야. 사과는 한국말이고 애플은 미국말이니까 네가 부디 머릿속에서 구분을 해서 2개 국어를 충실히 습득해줘. 뭐 이게 됩니까? 3살짜리 아이에게 불가능한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사고의 폭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성인이 되면은요. 사고라는 건요, 생각이라는 건 모국어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더 좋은 철학을 가지고, 더 좋은 성인이 되기를 원하면 더 많은 모국어를 가르쳐 주십시오. 더 다양한 모국어를 가르쳐 주세요. 더 많은 책을 읽게 하고, 더 좋은, 질 좋은 모국어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저처럼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 많이 썼는데 젊은 분들은 이런 단어 잘 모르시죠.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언어가. 어럽쇼 이런 단어 아십니까? 어럽쇼. 모르시죠? 네. 안 쓰잖아요. 마압소사 이런 거 아세요? 마압소사. 앞불사 이런 거 아십니까? 앞불사. 아예 안 쓰잖아요, 요즘은요. 저 때는 다 썼다고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감탄사인데 어렵쇼, 마압소사, 앞불사는 다 감정이 디테일하게 다릅니다. 어렵쇼, 앞불사, 마압소사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놀라움의 감정이 정말로 다양해지기를 원하면 이런 단어를 알고 있어야 감정이 분화가 되는 겁니다. 제가 재작년 여름인가 음식물 쓰레기, 제 아파트에 사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1층에 내려갔는데 중3쯤 돼 보이는 되게 덩치 큰 남학생들이 이렇게 오는데 말을 너무 거칠게 하더라고요. 아이 씨발 진짜 족같죠. 욕을 너무 많이 하고 가요. 근데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 그렇게 중3쯤 돼 보이는 덩치 큰 남자애들이 막 욕하고 오면 일단 눈을 깔아야 되거든요. 눈이 마주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마주칠까 봐 조심스럽게 깔고 최대한 이렇게 거리를 원격으로 조정을 하면서 피해가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욕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마주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도대체 네 집 자식이 저렇게 언어 교육을 못 받았는지 참 흘끗 봤습니다. 흘끗 조심스럽게. 근데 흘끗 봤는데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딱 마주치니까 얼마나 어색합니까?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항상 평소에 좋은 언어 사용하라고 많이 교육을 하는데 얘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아빠가 막 저기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냥 올라왔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있길래. 근데 얘가 이제 쭈뼛쭈뼛 하면서 아빠 왔어요. 그래서 너 일로 와봐. 앉아봐. 왜 앉아봐. 앉더라고요. 야단 맞을까봐 쭈뼛쭈뼛 오길래 아들, 아빠 오늘부터 너한테 별명을 하나 지어주겠다. 오늘부터 네 별명을 시발맨이라고 하자. 오늘날까지 제가 시발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발맨 일로 와봐. 제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제가 용납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고민을 좀 했는데 이걸 야단을 친다고 못 맞겠더라고요. 네. 아무리 야단을 쳐도 돌아서면 아이 씨발 족같네 하고 사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걸요. 네. 말려지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도 다 어렸을 때 그러고 살았잖아요.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근데 제 생각은 뭐였냐면 아이 씨발 족같네 하고 사는 걸 막을 수도 없고요. 막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의 언어 습관이 아이 씨발 족같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이 씨발 족같네만 알고 있는 아이들은요. 모든 외부 자극에 대한 본인의 감정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그냥 족같은 걸로 해결이 됩니다. 모든 외부 자극이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냥 다 족같을 뿐인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그래서 더 다양한 언어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술 마시는 걸 좋아해서 소주 한 잔 마시고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아들, 아빠가 기분이 술 마셔서 기분이 좋으니까 특별 용돈 5만 원을 줄게 이랬는데 아들이 우와 아빠 기분이 아이 씨발 족같아요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쇼, 앞불사 하여튼 좀 다양한 언어들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의 사고가 폭이 넓어지고 더 좋아지죠. 근데 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죠?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데. 왜 인간을 수조 안에 가둔 인류 문명 7000년 역사에서 가장 기형적인 이 시스템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수많은 연구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 두 번째 견해입니다. 소스타인 베블런이라는 경제학자의 견해입니다.
솔스타인 베블러는 이 문제를 우리 사회의 빈곤이 이미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고도화될수록 자본은 끊임없이 노동을 착취하고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빈곤에 내몰릴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빈곤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극한에 몰리게 되면 결국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참지 못하고 망치를 들고 혁명에 나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온다는 게 마르크스의 주장이었죠. 그런데 베블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르크스가 틀렸다라고요. 자본주의가 고도화될수록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심해지는 건 맞는데 문제는 노동자들이 극한의 빈곤에 몰리면 마르크스가 예언했던 대로 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순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투쟁도요. 먹고 살만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제가 재작년 작년 촛불 집회 때 나중에는 조금 긴장감이 풀어져서 시청 쪽으로 와서 태극기 집회에도 몇 번 참여를 해봤었거든요. 뭐라고 하시는지 박근혜 박근혜 뭐 이런 거 외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이 나중에는 이재용을 석방하라 이러던데 그분들이 삼성에서 수억 원씩 받는 기득권층인가요? 우리나라의 보수의 기득권층이라고 불릴 만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십니까? 천만에요. 우리나라의 먹이사슬에서 가장 끝에 있는 가난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거기 가서 그러고 있겠습니까? 빈곤이 내재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그 짓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블렌의 주장은 이겁니다. 가난해질수록 제재에 순응하게 된다. 왜냐? 순응하지 않는 순간 즉시 죽기 때문이다. 즉시.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최저임금 받는 우리 청년 유니언이나 우리 청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진짜 따뜻하게 격려해 주십시오.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 노동조합 받기 힘듭니다. 진짜로요. 왜냐? 오늘 사장한테 찍혀서 잘리잖아요. 오늘 굶어 죽습니다. 오늘요. 이번 달 월세를 못 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제재에 순응하게 됩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빈곤이 내재화가 되면 사회는 더 보수적이 되고 그 시스템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게 베블렌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빈곤의 내재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를, 더 중요한 문제를 낳습니다. 1940년대에 아프리카의 알제리라는 나라에서는요. 세계에서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폭력 사건이 심각했습니다. 알제리 민중들이 이제 알제리가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알제리 민중들끼리 서로 찔러 죽이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런 겁니다. 노동자들이 그때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다가 이제 힘들게 막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하고 잠을 자려고 이렇게 천막 같은 곳에서 잠을 자려고 들어왔는데 잠을 자려고 천막에 누웠더니 옆 천막에서 갓난아기가 응애응애 웁니다.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워하고 옆 천막으로 뛰어가서 갓난아기를 찔러 죽여버립니다. 남자들이 좀 예쁜 여자 있으면 그냥 길거리에서 덮쳐버려요. 남이 보든 말든지. 강도, 강간, 살인, 폭력이 진짜 끝없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시기에요. 그래서 이 폭력 사태가 너무나 심각해지니 보통 이제 이 백인 제국주의자들의 주장은 이런 걸 인종론으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깜둥이 새끼들 때문에 보통 뭐 이렇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이 알제리에서 유난히 벌어졌던 폭력에 대해서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알제리 애들이 특별히 까매서 저렇다. 뭐 이런 선전등록까지.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 제일 까만 애들일 것이다. 이런 개떡 같은 주장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때 알제리의 프란츠 파농이라는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파농은 흑인이었고요. 프랑스인이었고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정식으로 정신과 의사 학위를 딴 사람이었고 평생을 알제리에 머물면서 알제리의 해방을 위해서 투쟁을 했던 무장 투쟁가이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파농은 알제리의 독립을 몇 개월 앞두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당시에 파농이 알제리에 거주를 하면서 알제리 해방을 위해 투쟁도 하면서 정신과 의사 일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진료를 했던 수십 명의 알제리 민중들의 정신과 치료 차트를 들고 프랑스 놈들이 내세우고 있는 인종론에 맞서기 위해서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 연구 결과가 바로 그 유명한 폭력론이라는 겁니다. 파농이 인간의 정신세계를 들여다보니 인간의 정신 시스템에는 폭력이라는 게 두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하나는 수직폭력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힘센 놈이 힘 약한 놈을 두들겨 패는 겁니다. 가부장제사에서 남자가 여자를 두들겨 패거나 회사에서 자본가가 노동자를 두들겨 패거나 그렇죠? 식민지에서 통치자들이 식민지 민중들을 두들겨 패거나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주 기묘하게도 인간의 정신세계에는 이런 묘한 놈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수평폭력이라는 게. 내가 누군가에게 힘센 놈에게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 흠씬 두들겨 팬 놈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정신세계에서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두들겨 패서 그 감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파농은 수평폭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파농은 얘기를 합니다. 왜 알제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나라가 됐냐고? 그 대답은 이거다. 프랑스 놈들이 이 세계에서 가장 악랄하게 우리를 착취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두들겨 패면 팰수록 그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한 놈을 잡아서 두들겨 패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중들이 이렇게 서로 폭력적이 된 거다.